네, 러시아와 야합한 최측근에 네다바이를 당했습니다. 트럼프가 위트코프한테 네다바이를 당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28개 항에 참으로 비굴하고 어리석은 그런 평화안을 제안을 했고, 그게 유럽의 반발에 부닥쳐서 지금 대폭 수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럼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어떨까? 한반도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 까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와 푸틴의 오른팔 유리 우샤코프의 밀담이 도청돼서 폭로됐습니다. 이 위트코프란 인물은 28개 항 평화안을 만들고 27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발표를 했었죠. 이 사람의 공식 직함은 중동 담당 특별대표입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러시아 푸틴 담당 특별대표입니다. 러시아계 유대인 집안 출신의 부동산 개발업자죠. 이 사람의 이제 행보 중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우샤코프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를 이러이러하게 설득해라 라고 코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번 러시아 방문 때에도 미국 측 통역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뭐 러시아어를 잘 아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외교 프로토콜에서 자신의 통역을 항상 대동하는 게 맞죠. 이야기로는 러시아 측 통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외교 프로토콜상 뭐 도저히 상상이 불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사람의 그 우샤코프랑 나눈 말을 과연 누가 도청해서 블룸버그에 흘렸을까?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거든요.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을 이렇게 녹취한 녹취 기록을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제1용의자는 유럽 국가 정보기관들입니다. 유럽은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유럽과의 관계를 벌리는 것에 대해서 벼르고 있고 보복을 하는, 트럼프가 못 빠져나가게 못을 박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죠. 제2용의자는 미국 CIA 혹은 국가안보국의 요원들이, 일부 트럼프 정책에 불만을 품은 요원들이 이를 저질렀을 것이다. 이런 그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를 할 때요, 그 기자 이름도 안 밝혔고 소스도 안 밝혔습니다. 그냥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스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일단 위트코프를 옹호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그 비행기 기내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 상대국의 핵심 브레인에게 그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한편으로는 평화안을 러시아에 팔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 팔아야 한다. 그게 딜메이커의 역할이다. 위트코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정상적인 협상 과정이었다고 들었다. 나는 위트코프가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즉 이러이러하게 트럼프를 설득해라 라고 말했을 것이라 라고 본다. 우크라이나건 러시아건 기브 앤 테이크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위트코프를 일단 쉴드를 쳤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짧습니다. Have you heard this audio that Bloomberg has of Witkoff coaching the Russians on how to appeal to you? Well, but I haven't heard it. No, but that's a standard thing, because he's going to sell this to Ukraine. He's going to sell Ukraine to Russia. That's what a deal maker does. You got to say, look, they want this. You got to convince them with this. And, that's a very standard form of negotiation. 네, 이렇게 이제 쉴드를 쳤는데 이렇게 쉴드 치고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의 여론 반발도 심하고요. 또 트럼프의 정적들, 민주당 쪽 이런 친구들의 여론 반발들도 심하고, 미국 언론들도 지금 전부 이제 트럼프를 겨냥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트럼프의 이제 그 친화적이었던 언론들, 그런 언론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도 뭐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고요. 위트코프 정신병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이걸 계속 지금 밀착해서 매일매일의 전개를 제가 계속 다루고 있죠.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도 관계가 깊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가능해요. 중간에서 이제 그 딜을 조절하는 사람이 두 상대방에게 이쪽에 가서는 이 소리하고 저쪽 가서는 저 소리하고 비유 맞춰주는 소리하고,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렇게 옹호를 한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딜의 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비굴하고 바보 같은 어리석은 방안이란 말이에요. 28개의 조항 평화안이.
미국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보장하겠다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영토는 다 내준다 그러고, 그냥 휴전이 아니고 영토를 내준다라 그러고, 뭐 이런 나토는 가입하지 않겠다 그러고, 가입 막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병력 수를 제한하겠다 그러고, 이건 완전히 뭐 푸틴의 그 위시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푸틴이 바람하지 않는 꿈꾸던 그런 평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비유 맞춰준 게 아니라 가서 엎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지. 전술적으로 비유 맞춘 게 아니라. 만약에 위트코프가 당당한 평화안을 만들어서 트럼프가 발표했었다면 트럼프가 위트코프를 실려칠 수가 있어요. 근데 위트코프가 주도한 28개항 평화안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감싸기가 어렵다고요. 이미 유럽 반발에 의해서 이 안이 이미 다 수정됐어요. 이제 데드라인이 무슨 27일 데드라인, 오늘 27일 아니에요. 이제 미국은 이제 27일 시작했지. 그 누가 알아요? 데드라인에 D자도 얘기 못 끊었네. 자, 그럼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랑 직결되어 있는 거죠. 예. 트럼프 입장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유엔 연설에서 얼마 안 됐죠.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한 영토를 모두 되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또 토마호크에 관해서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토마호크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공하는 경우 이 무기는 엄청나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슨 목표를 공격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정해줄 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완전히 단절한다면 러시아에 에너지를 수입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 살벌한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건 다 어디로 갔냐고. 이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위트코프가 뭐 기술적으로 한 거고 나는 입장이 원래 이래.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게.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태는 뭘 보여주냐면 사실 트럼프 스타일의 특징과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제디 밴스 지금 부통령이 반 트럼프파였잖아요. 반 트럼프일 때 이제 제디 밴스가 그때 야인일 때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살다 저렇게 심각한 나르시시즘에 빠진 인간은 처음 본다. 저는 사실 트럼프의 나르시시즘이 일종의 위약적 연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증 나르시시즘 환자를 흉내내라. 정신병자는 열애 취급받잖아. 백모 잘났어요, 백모. 난 잘난 놈이에요. 나처럼 똑똑한 놈 어딨어요. 나는 세상에 모든 이치를 꿰고 있습니다. 백모가 그런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면 쟤 좀 이상한 애야. 전 열애 취급받는다고. 제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면피가 돼요. 스타일 2는 뭐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튈지 상대방이 알 수 없도록 좌충우돌해라. 그럼 무슨 이점이 있냐? 상대방은 극도로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반면 나는 자유롭게 되잖아.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구역질 날 정도로 나르시시즘이 강하고 정말 괴팍하고 이상하다 할 정도로 막 이리저리 튀는 럭비공이고 이렇거든요. 그 사람 스타일이. 근데 이 스타일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문제점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뭐 둘이 만나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지금 4년이 다 돼가는 아주 비극적이고 영웅적인 전쟁이잖아요. 유럽이 치러야 될 대가를 우크라이나가 치르고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1991년 이후로 개판을 쳐왔기 때문에 자초한 거예요.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지금 뭐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GDP가 1인당 뭐 4,000불 뭐 이 수준이 아니야. 유럽 바로 옆에 붙어 살면서. 그럼 이게 얼마나 개판 쳐온 부패한 나라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비록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일단 이 전쟁 자체는 비극적이고 영웅적인 전쟁이라고요. 그러면 이 비극적이고 영웅적인 전쟁의 이 스타일로 하면은 좀 안 맞잖아.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죠. 당연히 그렇죠. 뭐가 좀 안 맞지. 남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르시시즘 흉내내고 여러 가지 골싸매고 있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흉내를 내면 뭐가 좀 안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이게 이해 당사자가 복잡합니다. 저쪽은 러시아와 중국이 엮여 있고요. 중간엔 인도가 들어있고요. 이쪽에는 유럽이 들어있다고요. 그럼 이런 복잡한 이해 당사자들을 조율하기가 어렵죠. 1대1로 딜을 할 때는 이 스타일이 먹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이해 당사자들을 조율해야 되니까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일관되게 명확하게 밝히고 조율을 해내는 그런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게. 이리저리 튀면은 기대를 저 사람이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과 기대를 못하니까 조율이 빠그라질 수가 있어요. 유럽은 이제 트럼프를 대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 뭐 띄워주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의 차이점을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게 안 보이면서 바로 대통령님 말씀이 바로 저희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막 풀어버리더라고 유럽은 요새. 각을 안 세우면서 아예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게 트럼프 당신이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스타일 자체가, 이 스타일과 이 리더십이 우크라 전쟁을 다룰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2기 들어서 이제 시스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료가 좀 높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시스템 없는 혼밥 혹은 완맨쇼였어요. 예를 들어서 취임 2달 만에 국가안보보좌관이 4명 바뀌었습니다. 취임했을 때 첫 국무장관이 평생 석유만 뽑아내던 그 엑슨모빌 출신의 렉스 틸러슨이에요. 뭐가 안 맞죠. 지금 보면은 국가안보보좌관 한 번 바뀌었죠. 그러나 뭐 꾸준히 가고 있죠. 거기다가 국무장관은 루비오가 아주 그 스마트한 친구가 가고 있고, 또 옆에서 제이디 벤스가 같이 손뼉을 마주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1기와 2기는 완전히 달라요. 2기는 어떤 거냐, 시스템을 짰어요. 짜가지고 공화당과 행정부 장악을 하고 그 글로벌 차원의 영향력을 급강화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근데 위트코프 사건은 이 시스템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루비오랑 위트코프가 지금 대판 충돌했다라 그러거든. 루비오는 시스템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제이디 벤스나 루비오는. 위트코프는 이 그 트럼프와의 사적 관계에서, 이 사람도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사적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적 신뢰 관계에서 나오는 트럼프의 원래 스타일에 딱 입맛에 맞는 그런 인물인데, 이게 충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시스템으로 정당, 행정부, 나아가 국가를 장악하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 장악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대학에 대고서 야, 너희 이상하게 좌빨 교수만 잔뜩 있고 뭐 이상한 정책 피고 있잖아, 너희 그거 뜯어고치지 않으면 연방 그 보조금 안 나가라고 해서 대학을 지금 옥죄고 있잖아. 그리고 트럼프 요새는 이제 political correctness를 공격하잖아요. 해체주의를 공격하잖아. 다시 말하자면 그 사회를 지배하는 담론, 사회를 지배하는 그 가치관, 사회를 지배하는 판단 기준 외에는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너희는 가치 평가하지 말아라 하잖아. 그게 PC의 본질이거든요. 너희는 그냥 부비부비 뜨뜻하게 양순하게 살아. 이게 우리가 제시하는 이 기준이 최선의 기준이야. 이게 PC라고요. Political Correctness, 수능주의예요. PC의 본질은 컨포미즘이라고요. 그 PC를 공격한다고, 이건 정치 철학적, 도덕 철학적 벤처거든요. 도전이라고. 대통령이 PC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건 국가장악이라고요. 정신 문화 자체를 공격하는 거니까. 정당, 행정부, 국가를 장악하려면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에 걸맞게 스타일이 바뀌든지, 스타일을 안 바꾸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식견을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대가라고요. 근데 이 나이에 지금 트럼프가 뭐 80이 넘었던가 82짝 숫자가 아니에요? 그 위치에 도달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고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고가 강하고 성공한 이런 대통령의, 지금 현직 대통령에 가서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자기 스타일을 바꾸든지 혹은 스타일은 유지하되 실제로 그 안에 담겨있는 경륜을 확 차원을 달리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매일 총알이 여기를 스쳐갔던 그런 그 죽음을 이렇게 맞서는 사람으로서의 각오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 살지 않으면 이 변화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 대가가 높다고요, 이 사용료가. 백모가 혼자서 떠들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얼마든지 떠들지. 근데 실제로 구멍가게 하나 혹은 뭐
웬만한 규모의 슈퍼 하나 제대로 운영할 수 있냐? 못해요. 체력도 안 되고 주의력도 안 되고 이제는. 똑같은 문제죠. 성공한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고가 강한데 자기 스타일을 바꾸거나 혹은 스타일은 그냥 겉으로 유지하는 척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실을 바꾼다? 절대로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이제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자기 모순이죠.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냥 일기 때처럼 그냥 그 시스템 없는 혼밥 혹은 시스템 없는 완맨쇼로 하면 뭐 나라가 개판이 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좀 이상하게 울컥질퍽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이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 저는 사실 미국의 정보기관 쪽 반발일 수가 있어요. 이게 미국 정보기관 반발일 수가 있다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그 시스템이 그 시스템에 걸맞는 그런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냐. 시스템 사용했으면 시스템 사용료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근데 결국은 트럼프가 업그레이드 되든 말든 한번 이렇게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그냥 나갈 거라고요. 그 시스템의 프레임으로. 그래서 상당히 결과적으로 낙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낙관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배경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한국인들과 직결된 건데 트럼프가 이 전쟁 왜 그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고 위트코프 같은 사람의 말에 그렇게 홀렸냐. 우크라 러시아를 빨리 매듭 짓고 중국 동아시아에 초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우크라에 대해서 비굴하고 바보 같은 평화를 시도하면 안 되죠. 거기 뭐 4년째 끌어온 전쟁이고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나간 전쟁인데 그리고 유럽이 직결돼 있고 그 C5라고 이르는 중앙아시아 5탄 국가 직결돼 있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직결돼 있고 다 엮여 있거든요. 거기에. 그거 보고 있다고.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남코카서스 3개국, 그러니까 코카서스 산맥의 남쪽 세 나라,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여기도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미국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우크라 전쟁의 흘러가는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은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 이런 전쟁에 대해서 그 비굴하고 바보 같은 그런 포지션 취하면 이거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요새 얼굴 보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위트코프 그 발표하는 날도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날 이게 진짜 파이널입니까? 최종 버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 얼티메텀 최종 최통첩이다라 그래 놓고서는 본인이 아니다. 본인이 해놓고도 뭔가 뒤가 좀 쎄한 거야, 기분이. 그동안에 무슨 인풋을 받은 거죠. 강력한 경고를 받고. 요새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좀 피곤하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스타일 리더십의 위기에 좀 빠져 있는 건데, 앞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보할 거냐, 이거 감히 이제 추정을 해보면, 저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전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하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을 썼기 때문에 윈스턴 처칠이 한 말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말 했거든. 미국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한다. 모든 시도가 실패한 다음에. Americans will always do the right thing after they have tried everything else. 혹은 every alternatives.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또 잠재력이 크고 이 잠력, 이너시아가 크잖아요. 덩치가 크고 또 풍부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실패도 그냥 웬만한 이 갈짓자 행보도 딛고 넘어가면서 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장점들이 많고 문화의 장점이 많아서 웬만한 실패도 딛고 넘어가면서 다시 자기 코스를 찾아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나라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선택을 해요. 모든 시도가 실패한 다음에 문제는. 그래서 이게 저는 근데 빨리 올 것 같아. 이번에는 왜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엮여서 벌써 4년째 지지고 볶았던 거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유럽을 앞세워서 원칙 있는 강골 입장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 위트코프는 그냥 협상용이었고
내 본심은 이거야. 원래 우린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 있는 강골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의 그 원칙 있는 강골 입장을 다시 한번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중국 동아시아에 초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랑 좀 비교하면 어떠냐. 팔아넘길 수 있다라는 망상조차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는 팔아넘길 수 있다는 망상이 가능한 케이스예요. 이게 팔아넘기는 그 평화 제안이었거든요.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래갖고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이거 아마도 결국에 가서는 배드캅급값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선역, 뭐 우리는 평화 좋아하고 좋게 끝내려 그러는데 우크라이나가 말 안 듣고 유럽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니까 푸틴 너 좀 어떻게 좀 해봐. 뭐 그런 포지셔닝으로 갈 거다. 지금 이렇게 엉터리 같은 비굴하고 바보 같은 평화안을 내놨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런 그런 바보 같은 관점을 내놓게 된 배경은 뭐겠냐. 망상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가 미국 문제 아니야. 그거 유럽 문제잖아. 트럼프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전부터. 그 다음에 내심에 뭐가 깔려 있다고 보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절반쯤 집어먹는다고 해서 뭐 글로벌 차원의 문제 있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표면적으로 최소한. 그러니까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럽 사람들, 동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오탄 국가들, 또 코카소스 산맥 남쪽의 세 개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끼칠 영향은 그 중장기적 영향이잖아. 정치인들은 좀 멀리 보는 사람은 한 6개월, 1년 보고요. 짧게 보는 사람은 하루에서 3일 봅니다. 오늘 당장 표 계산이에요. 기업이 단기가 한 6개월 되죠? 중기가 한 1년 되고요. 장기가 한 3년 되잖아요, 기업이. 그거보다 짧아요. 그러니 이 신모 원료를 가진 정말 긴 롱비전이라 그러죠. 긴 안목을 가진 전략을 구사해간 지도자 우남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뭐 한 절반쯤 없어진다고 해서 글로벌 차원의 문제 있냐? 문제 없죠, 별로. 오히려 유럽은 정신 바짝 차릴 거고 어떤 면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또 이런 문제도 있지. 지금 러시아 점령지라는데 거기 사람 살 때 못 돼요. 평에 어떻게 나오냐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거기 사람 못 산다. 지뢰밭이 되어 있는 폐허예요. 조그만 마을들까지 하나 전부 다 그래요. 지금 러시아 점령했다는 지역들이 지뢰밭으로 변해 있는 폐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뢰밭으로 되어 있는 폐허 좀 넘겨준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 있냐. 뭐 이런 망상이 가능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근데 한국이나 한반도는 이런 망상조차 불가능하다고. 지금 그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 계속 발표하는 건 뭐예요? 그 지도 거꾸로 돌려놓고. 그게 원래 한 2년 전에 카메모라고 영어권 유튜버가 먼저 그런 지도 하면서 중국이 진짜 먹고 싶어 하는 건 대만이 아니라 한국이다라고 그때 해서 제가 그때 그 양반 오케이 받고서 혹은 사후적으로 오케이 받고 그 소개를 해드렸죠. 한 2년 전에. 그 지도 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한국이 전략적 요충지 중에 요충지다. 그건 군사적인 측면이고 경제도 마찬가지죠. 서방지정 최대의 제조업 기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Manufacturing Juggernaut, 그러니까 제조업 무적군단이라고 불러요. 외국에서는. 그 다음에 한류잖아. 한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서유럽과 미국이 주도해온 현대 문명인데 이 현대 문명을 그러니까 서유럽과 유럽이 아닌 전혀 다른 아시아 국가에 그것도 식민지 경험이 있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다음에 3년 동안의 스탈린 모택동 전쟁에 의해서 김일성 앞세운 폐허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 이 현대 문명을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그걸 모델 케이스로 해서 전 세계에 전파를 해주잖아. 어마무시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현대의 글로벌 지정학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88 서울 올림픽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목도했던 것이 동유럽과 러시아가 해체되는데 결정적인 계기였다. 또 사실 그렇죠. 등서평의 개혁개방이 한국을 모델링한 거다. 혹은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한국을 모델링한 거다. 사실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모델 케이스로서의
문화적, 정신적, 혹은 경제적, 혹은 군사적 모델 캐릭터로서 여러 역할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 뭐 한국 뭐 중국에 좀 넘어간다고 별 문제 있어 이런 망상이 불가능하죠. 한국 그 동아시아 문제지 뭐 미국 문제겠어 이런 망상이 불가능하죠. 한국 거 지금 뭐 어차피 지뢰밭으로 변한 폐허 아니야. 그 뭐 중국에 집어먹어도 결국 폐허 먹은 거지. 이거 망상이 불가능하잖아. 망상이 불가능하다고요, 한국은. 그래서 트럼프는 겉으로는 나르시시즘 럭비 공공 스타일 그냥 갈 거야. 근데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에 가서는 원칙 있는 강골로 갈 거예요. 그렇게 그게 궁합이 맞기 시작하면 결국 그 다음번 조치는 뭐냐. 유럽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유럽을 앞세워서 원칙 있는 강골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실제적 내부 역량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중국에 집중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세가 앞으로 상당히 가팔라질 수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